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또 전산 오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채권 금리는 10년물이 10bp 이상 급락하고요.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이 또 급등하는 등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어제였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금융주와 산업주 부진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고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그 무거운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5% 이상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와 직전치보다 모두 낮게 나오면서 경제 전반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만큼 흐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6월 첫 스타트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코스피 2,7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힘을 내줬고 또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과연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예적금 금리도 4%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요. 하반기 유망 투자처와 더불어 또 자산관리 대가의 투자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그간 경제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시장엔 호재로 작용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시장 작동 원리가 변화하고 있는 요즘 보다 비교적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가 0.30% 하락했고 S&P 500은 0.11% 상승, 나스닥이 그나마 0.56%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50%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안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좀 강한 하루였다는 걸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9% 하락한 반면 애플은 0.93% 상승했습니다. 차세대 AI 칩을 공개한 엔비디아 4.90%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반면 이외의 반도체 종목들은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26%,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2%대 상승에 성공했고요. 일라이릴리도 1.3%대 오르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양호했습니다. 섹터별로도 테크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등은 흐름이 좋았고 가장 좋지 않았던 건 역시나 에너지, 이어서 산업재와 유틸리티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논리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은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넘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번져가는 건 아닌지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2달째 둔화 흐름 보였습니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7로 한 달 전인 49.2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가 전망치였던 49.6도 밑돌았는데요. 50을 기준으로 업황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데 2달 연속 위축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PMI 하위 지수들 중에서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신규 주문 지수가 45.4로 나오면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1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예측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우는 지표 발표 이후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1.8%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겠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 60%대까지 올라왔고요. 시장은 올해 9월과 12월 총 2번에 걸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4.5% 크게 밑도는 모습이고요. 2년물도 4.8%대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쁜 소식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경기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이란 평도 있습니다. 시장 심리도 현재 중립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움을 느끼진 않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이유, 그나마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이 좀 떠받쳐줬기 때문이겠죠. 엔비디아는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빈을 공개해서 급등했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겠죠. 반면 경쟁사 AMD도 최신 첨단 가속기를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앞서서 짚어주신 대로 대표적인 밈 주식 게임스탑이 키스길의 포트폴리오 공개로 전장 대비 21%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70%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이 밈 주식 열풍이 다시 불지는 미지수지만 시장 상승에는 어느 정도 일조했습니다. 또 장 초반 해프닝이 있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산 오류 문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A나 뉴스케일 파워 등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등 짧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브렌트유, 2월 초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마감은 배럴당 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달 들어서 그간 작동했던 시장 논리가 바뀌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진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 엔비디아에 이어서 대항마 AMD도 새 AI 칩을 발표했습니다. 연거푸 신제품 러시가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AMD의 실장 리사스 CEO,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묻는 질문에는 멀티소싱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AMD는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HBM3를 공급받고 있는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업설에 대해서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앞서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해 차세대 칩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삼성만이 유일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달 13일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행사에서 빌은 AMD 기업 담당 부사장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라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수 CEO는 다만 특정 벤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3나노에서 TSMC와의 동맹이 단단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대만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인 만큼 TSMC와의 협업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양분하는 HBM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도권 굳히기에 나선 SK하이닉스는 최근 7세대 제품인 HBM4E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삼성전자도 내년까지 HBM4 개발을 마칠 예정인데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사의 게임, 쟁탈전이 정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붐을 타고 반도체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망도 밝은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2030년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1,650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5년 뒤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이듬해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우리 돈 73조 원 규모의 칩스법을 앞세우고 있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6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고요. 우리나라도 총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참전했습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역시 10년간 최소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산 비중은 미국이 2022년 10%에서 2032년 14%로 확대될 전망이고 한국은 점유율 19%로 2%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렇게 되면 17%인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서 2위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 대만과 중국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칼 없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 일본 토요다가 또다시 품질 조작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올해 초 계열사 인증 부정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본사 차원에서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재 생산 중인 모델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그중 5천만 대 넘게 만들어진 코롤라 등도 포함돼 더욱 충격이 크고요. 이 밖에도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3개 모델과 크라운, 시에타 등 과거 만들었던 4개 모델 총 7종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부정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약 170만 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계열사 부정행위로 사과에 나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기업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샤프가 LCD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 이동통신업체 KDDI와 손잡고 기존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 블랙웰 1000대를 갖춰 생성 AI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거점으로 변신합니다. 샤프는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LCD TV 패널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마지막 거점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까지 인공지능 대세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줬죠. 특히 에너지 관련주가 폭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탐사 시추에 들어가 매장량을 확인 후 실제 시추 준비를 할 경우 2027년에서 2028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생산은 2035년쯤이 될 것이라면서 매장량 140억 배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석유, 나머지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매장량이 정확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140억 배럴이 맞다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으며 한국이 전 세계 15위권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석유주, 가스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LPG 관련주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GSE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네이버 웹툰에 이어 야놀자도 나스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놀자는 지난 2월에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스닥 상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최고 재무책임자를 영입한 적이 있고 또 지난 3월에는 뉴욕 맨해튼의 50번째 해외 지사인 야놀자 US 오피스를 열기도 했죠.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지주회사도 델라웨어에 본사가 있는데요. 야놀자가 제2의 쿠팡처럼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야놀자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SBI 인베스트먼트와 아주 IB 투자가 각각 4%대, 하나투자증권이 2%대 올랐고요. 그 밖에 그레디언트가 1.6%, 한화생명이 0.36% 상승했습니다. 최근 해운주들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해상 운임비가 급등하면서 해운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운임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8월부터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인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중국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지난달 31일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뚫었습니다. 여기에 향후 해운업 성수기인 여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운 운임 상승은 해운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HMM이 6.28%, 흥하해운이 5.19% 뛰었고요. 페노션도 3.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KSS 해운, STX 그린로지스트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지난달 31일 개막해 현지 시간 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암학회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참여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ASCO에서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나더 치료제가 주목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과 힘을 합쳐 항암제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 투약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다수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 등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SCO에서 발표되는 치료제는 후기 임상 단계에 놓여 있어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수급이 몰렸는데 지노맨 컴퍼니는 스위스 소재 제약사에 5,90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모아 라이프 플러스와 유한양행이 각각 9%대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ABL 바이오가 6.18%, 리가켄 바이오가 3.6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국내 주식을 살 만한 이유들이 골고루 쌓여 있었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미국의 PC 물가가 시장에 우호적이었고 단기 과매도 시그널 등도 포착됐습니다. 시장의 메인 화두는 뭐니 해도 영일만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섹터들이 크게 올랐고 또 지수는 기대했던 것 이상 수준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74% 급등하면서 2,682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장 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0.56% 올라서 844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섭게 팔면서 지수를 압박했었는데 어제는 매매 방향을 바꾸면서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888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2,331억 원 사자세였는데 선물은 1조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187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05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483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만 홀로 1,410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KB증권이 소폭 약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10위권에서 9개 종목 전 종목이 강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필두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 이에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75,7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2.64% 날아오르며 194,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지난달 미국 판매 실적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4.74% 질주를 보였고요. 기아도 2.55% 상승세에 시연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MSCI 편입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이 7% 넘게 날아올랐는데요.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화이자 제품보다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호재였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0.51%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 밖에 리노공업과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1%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형제는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1%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HPSP 2.7%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요. 어제는 8원 40전이나 하락하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376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나온 동해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소식,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매장 가치가 현 시점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2,20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말에 첫 공식 시추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관련 섹터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KB증권은 정유와 화학, LPG 테마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유 섹터의 경우에는 앞으로 원유 수입 의존도가 줄어서 정제 마진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고 석유가스 개발 탐사와 생산, 조선 사업부를 보유한 기업들의 개발과 투자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ECC 가동으로 에틸렌을 315만 톤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정유에서 원료를 석유화학 유분으로 혼합 분류해낼 수 있고 설비 역시도 고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LPG의 경우에는 가스전이 내년부터 운영이 된다면 국내 시장의 27% 정도의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계 LPG 물동량의 20%를 점유하는 SK가스와 이원의 트레이딩 사업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수혜를 볼 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를 꼽았는데요. 앞으로 탐사 시추 작업이 이뤄질수록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미리 살펴보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5월 CPI가 발표되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폐막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 새로운 뉴스를 가져다줄 이벤트는 두 가지인데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프라 투자 포럼이 열리는데 아프리카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원이나 에너지 관련된 협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에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모인 만큼 어떤 IT 신기술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소식에 강관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오늘도 이 모멘텀이 시장을 주도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장 후반부에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좁히며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또 날아가네요. 날아가죠. 예. 네. 저 정도 시총에 저 정도 큰 종목이 하루에 5%? 그러니까요. 저거는 전 세계 돈이 다 몰리고 간다고 봐야겠죠. AMD는 떨어지고 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아몰랑 엔비디아죠. 아몰랑 엔비디아. 네,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네. 그리고 젠슨 황 CEO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네. 스티브 잡스는 어떤 그 뭔가 이 혁신적인 일에 그 몰두한 어떤 천재성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젠슨 황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 주가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아, 주가에 딱 타이밍 적절하게 예. 이렇게 신제품 지금은 뭐 출시하고. 이른바 블랙웰 플랫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후내년 또 뭐 루빈인가 루빈, 로빈인가 예. 뭐 그걸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차세대 AI GPU. 예. 저만한 어떤 주식 전략가 내지는 CFO가 있을까? CEO이긴 합니다만 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뉴욕 증시 한번 도핑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도핑 테스트요? 저거 육상 선수로 비유할 것 같으면 저거 약물 검사 해봐야 됩니다. 아, 뭔가 단거리 선수인데 지금 장거리를 뛰고 있는 아니 느낌이에요? 그거보다도 네. 어쩜 저렇게 늘 지금 며칠째 이렇게 뭐 빠지다가 네. 막판에 저렇게 힘을 내서 저렇게 보합으로 돌리든지 플러스로 돌리든지 저거는 약물의 힘인데 대단해요 미국장. 그러게요. 간밤에 사실 경기 지표 자체는 안 좋았는데 이러니까 역으로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나 봅니다. 제목이 나쁜 소식 계속되면 진짜 나쁠 수도. 뭐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지난번 PCES의 어떤 실질 소득 부분, 실질 소비 부분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 자꾸 이제 호재 삼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그거 하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뭔가 지금 기술적인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 전산 오류. 전산 오류 뭐 이런 얘기나 또 키스킬이 나 이만큼 샀어요 했다고 해서 게임스탑이 뭐 장중에 70 몇 프로 뛰다가 네네. 결국 또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지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 뭐 강원랜드 됐네요. 아니 민주식 급등하는 것도 약간 이상해요. 예. 그렇긴 하죠. 아,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할 말 많으시다면서요. 그렇게 맞춰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네, 뉴욕 증시 먼저 좀 리뷰해 볼게요. 네, 뭐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저 어제 제일 이제 재밌었던 게 전산 오류 때문에. 전산 오류 네. 예, 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뉴스를 통해 전 아침에 듣고 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의 주가가 90% 빠졌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론상 저 현실 세계에서는 전산 때문에 저게 저렇게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저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산 오류 저 때문에 63만 불짜리 주가가 잠시 100불대로 내려갔다는 얘기 네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99% 손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예, 거의 제로에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준인데 저기 일순간 저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주가 그래서 한때 99.97%. 와, 그래서 예. 그 사실은 뭐 내용보다는 저 숫자 보고서 저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뭐 전산 오류라고 하고요. 실제로 뭐 정상화됐으니까 뭐 이제 크게 다시 이제 문제는 없이 되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 주가 일부 좀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보다는 뭐 엔비디아 이미 이야기 나왔고 애플도 지금 5월 들어 주가가 좀 잘 올라왔거든요. 애플이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개발자 회의가 네,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 주가가 사실 뭐 올해 상반기죠. 5월 이전까지 했을 때 한참 주가가 계속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이 AI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했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 다음 주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아마 그 연내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된 전략을 발표할 건데 그 기대치인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뭐 신제품 이런 거에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애플 주가도 비교적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 거의 뭐 최고가에 좀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뭐 다음 주에 다시 네. 연중 이제 고점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애플은 죽지 않는구나. 이런 애플은 생각 다시 한번 죽지 또 해본 않는다. 예, 최근의 흐름입니다. 저기는 뭐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뭐 또 6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뭐 조금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네, 저는 어차피 저런 매크로 지표를 크게 보지 않고요. 크게 보진 않는다. 최근에 그나마 보는 건 이제 그 이제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그 고용 고용 지표. 보고서 예. 이런 이번- 거 정도인 예, 거고 사실 예. 이번 달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는 6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회의 앞전에 발표되는 이제 노동 그 고용 발표이다 보니까 그걸 주목해 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번 주에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뭐 6월 중순에 있는 FOMC 그 뭐 결과야 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분위기 이런 걸 보기 위함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런 지표들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지금 뭐 지표 약간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쉽사리 제가 볼 때는 뭐 꺾일 막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걱정해야 되지 뭐 다른 나라 지금 걱정하는 뭐 그런 사실은 뭐 지표들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닌데요. 예. 아니 엔비디아 독주는 계속 되네요. 지금 보면 사실 AMD는 좀 떨어지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금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엔비디아 그 뭐 멀리 안 가도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주요 IB들이 막 목표 주가 올렸는데 거의 뭐 근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주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뭐 3배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가도 싸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더 가는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AMD가 뭐 계속 경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독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그 엔비디아 그렇고 AMD 그렇고 그 앞단에 있는 시장에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짓는 곳들이죠. 빅테크 업체들 지금 수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 엔비디아나 AMD GPU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계속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HBM. 네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HBM인데 결국 지금 수요가 계속 엄청 많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저 실적이 무언가 꺾이거나 뭐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그래야 주가가 좀 뭐 빠지거나 그럴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 주가 계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AMD 팔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들고 있던 거 차익 실현하고 뭐 해서 그걸로 또 엔비디아로 갈아타나?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산대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소외된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차, 2차전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시기는 사실 지나야 됩니다. 예. 미국 걱정하지 말고 재벌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연예인 걱정하지 걱정, 말고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테슬라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뭐 작년에 전기차 2차전지 좋을 때 반도체 들고 있는 분 우리가 엄청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벌고 멀쩡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잘 성장하면은 주가는 반드시 이제 되도록 올라온다는 그 시기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사실은 찾고 있는 거죠. 2차전지나 네. 전기차 쪽은. 근데 아직은 좀 그렇게 썩 올라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그렇게 급하게 할 사실은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2차전지나 뭐 전기차 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라든지 뭐 금리가 내려온다든지 뭐 전기차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시그널이 약간 있을 때 그때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그때 들어가도 좋겠다. 다만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한 3일 또 급등하던 환율이 어제 많이 밀렸고 오늘도 뭐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바짝 현선물 사면서 어제 이제 6월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불을 뿜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하고 엮어서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외국인들 늘상 하던 대로 샀다 팔았다 뭐 땡겼다 밀었다 뭐 이런 쪽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환율은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1,300 연초만 해서 1,330원대 네, 그랬죠. 와야 되는데 지금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계속 연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에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에도 분위기가 썩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 바람은 좀 환율을 좀 내려가지고 뭐 내려간 전제 조건 역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좀 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일부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긴 했어도 네. 사실 5월 말 이렇게 잡으신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다시 도로 나가는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추세를 막 전환시켜가지고 계속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그냥 조정기 좀 약간 쉬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이제 매수하는 분위기인데 그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시기가 올 건데 이제 그 시기가 저는 뭐 빠르면 뭐 6월 뭐 중순 이후로 FOMC 회의 이후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에 띈 종목이라든지 섹터 있으셨나요? 네. 어제는 사실 뭐 이 뉴스를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포항 네네. 앞바다에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이제 기사를 보고서 좀 뭐 주가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굉장히 우려감이 깊었거든요. 우려감이. 네네. 뭐 내용을 뭐 깊게 보신 분 더 잘 아실 건데요. 일단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표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이 2단계도 결과치가 나오는 게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는 상업화 시기입니다. 상업화 시기. 저게 진짜 잘 돼가지고 기름도 나오고 천연가스 나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저걸 파는 시점 그게 2035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11년 남은 거죠. 네. 지금 관련 기업이라는 종목분들이 어제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거며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어제 저 뉴스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LPG, 피팅의 밸브, 관광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쪽 분야에서 또 연관성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자면 테마성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오늘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어제 일찍 나온 거 내용을 봤더니 탐사 시추 성공 확률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실제로 평균 업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정부가 제시한 게 성공 확률이 20%예요. 업계 평균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더 제가 볼 때 부풀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거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탐사한다라고 막 구멍 뚫어서 비용만 잔뜩 쓰고 실제로 얻는 게 없으면은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우려가 됐던 거고요. 2035년이면 지금 뭐 정부가 한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잊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묻지마 투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2000 몇 년도요? 35년입니다. 35년. 11년 뒤 정권도 바뀌어 있을 거다. 네. 2030년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졌나 봅니다. 다들 뭘 갖다가 추천하고 뭘 이렇게 장담하면서 2030년까지는 하다가 또 작년까지만 해도 2030년 하더니 또 1년 가까워지니까 또 이제 전부 여기저기서 또 2035년을 얘기하는구나. 넉넉하게 2050년 정도로 제시하면은 뭐 욕먹을 일은 없는데. 네. 삼성전자 한번 봐주세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어제는 기술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무슨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선들의 이동평균선이 됐건 추세선이 됐건 그런 데서 탁탁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어제 그 시장 볼 때 네. 테마 제외하고 좀 우량주 중심에서 봤던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였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려준 건지 봤는데 일단 다행히도 많이는 안 샀지만 외국인이 사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 외국인이 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 5월 말일 겁니다. 그 즈음부터 외국인이 살짝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요. 그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22년 10월부터 쭉 지켜봤는데 그때부터 쭉 올라갔거든요. 그 과정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약간씩 줄였던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 어떤 기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 이게 비중을 잠깐 줄였던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약간 살짝 비중을 줄였던 시기였고요. 다시 이제 늘리는 시기는 올 건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 이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3월달 다시 기억을 되듬어 봐야 돼요. 3월달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이제 엔비디아와 이 관계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2분기에 양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치가 엄청 반영됐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뭐 5월 오면서 2분기에 양산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머 이제 속보가 조금씩 나왔잖아요. 퀄테스트 통과를
지금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다시 엔비디아든 뭐 AMD든 이 HBM 납품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일단 전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놓고 보면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지금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혼자 이 물량을 다 맞춰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어느 정도 지금 수율이 나오고 제품 성능이 좀 통과될 수준 되면은 분명 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은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들어가긴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방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뭐 MSN 이런 쪽도 사업이 당연히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HBM 생산량은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팹을 더 늘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니 기존의 라인에서 수율을 좀 높여보자 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 맞고 전방 시장에서 지금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튼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거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해서 다시 삼성전자 주가는 탄력성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건 다시 실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HBM이 전체 DRAM 그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그럼 네. 결국에는 HBM을 납품을 해야만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삼성도 실적이 좋으려면은 결국 HBM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삼성전자는 분명히 HBM 납품을 할 거고 그 즈음부터 해서 다시 주가는 탄력성을 받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그룹주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그 이혼 소송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SK 그룹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2심이 끝난 거고 이제 다시 대법원 가야 네네. 되긴 하는데 일단 대법원 가기 전까지 시간을 좀 이제 약간 뭐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이혼 소송 때문에 결국 최태원 회장의 일부 재산이 좀 분할돼야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거에 따라 지금 각 그룹사의 주가가 지금 변동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SK 이제 지주 지분율인데 지금 저 지분율 가지고는 경영권망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팔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SK 실트론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냐. 대략 팔면 한 1조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SK 실트론. 네네.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2, 3천억. 그다음에 각종 뭐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예술품 이런 걸 팔면은 얼추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대로 해서 각 종목들의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SK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SK 주가를 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주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되려 저 이슈 이후로 지금 3거래째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오르고 있는지 사람들은 또 시장에서 궁금해하는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제가 또 바라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K가 또 지주지 않습니까? 지주회사. 근데 최근에 지주회사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좀 주가 나름 올라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안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 찾아봤더니 SK가 좀 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네. SK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 0.46배입니다. 지금 0.46? 0.46배예요. 삼성물산이 지금 최근 어제 종가 기준 0.63이고 CJ가 지금 0.8배, 네. HD 현대가 0.67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지주사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없어요. 올해 들어서. 다른 지주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때 SK가 좀 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다른 뭐 이혼 이슈 저런 것도 있겠지만 SK 지주 주가가 저평가했다는 지금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유입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주 중에 좀 덜 올라온 게 LG도 지금 보니까 PBR이 0.4배 최근에,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LG도 좀 지주 중에서는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저런 식이라면은 좀 덜 올라온 지주 그룹을 좀 찾는 아마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통상적으로 우리 저 속설이 대충 이제 시장에서 PBR 관점에서 따지자면은 지수 전체적으로 한 0.8 정도의 하단에 근접하면은 이렇게 사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1이나 1.1 정도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줄이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 했는데 지금 LG, SK 같은 데가 0.5가 안 된다고요? PBR이? 그렇죠. 은행주들도 지금 실제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PBR이 0.5 미만의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싼 거죠. 예. 싸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주가 측면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단 우리나라 증시 네. 특히 대형주들이 네. 뭐 이렇게 홀대받은 이유는 특히 주주 친화 정책이 좀 약했다고 봅니다. 약했다. 배당 최근에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사실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작동을 안 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4년도 현대차가 예. 삼성동에 땅 그거 3조짜리를 10조에 샀거든요. 그랬죠. 한정 그때, 부지. 예, 그때 3조짜리 땅을 3배 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대차가 이게 오너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주주들의 의견을 이건 무시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모 펀드인데 영국계 펀드 같아요. 거기서 현대차 전량 매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주주를 좀 무시하는 형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과감 없이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대기 스몰캡 기업 중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저도 탐방 가서 물은 누가 요새 탐방을 와요 물어봤더니 외국계 펀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와서 뭐 물어보냐니까 다 물어보고 배당 올해 얼마 주는지 물어본다. 그게 7월, 8월입니다. 배당을 올해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닫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일본 펀드였는데 일본은 그 당시 제로금리니까 예. 일본 어디 은행에 모두 맡기느니 한국 그냥 배당주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주정업체거든요. 매년 소주 판매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익이 비슷하니까 매년 배당을 많이 주는 쪽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외국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량도 보고 다 본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주 심플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전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일본계 사모펀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수급적인 측면인데 그 이제 BOJ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채 매입 규모를 좀 BOJ에서. 뭐 축소 맞나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국제 매입 규모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엔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일본계 펀드들 그 자금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일본계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회수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 주가는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외국계 펀드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네. 그럼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 이재모 대표한테 묻지 마시고 정민 앵커가 도쿄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예. 도쿄에 친구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네, 지금 도쿄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죠. 요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근데 참 알려드린 거죠. 묘해요. 묘한 것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아닙니까? 저 22가 금리 인하 그렇죠. 하는 예. 게 이번 주 목요일인데 다들 금리 인하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유로가 슬금슬금 오릅니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2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 하면은 제1감은 제 첫 번째 상식적인 판단은 유로가 좀 유로가 떨어져야- 약해져야지 예, 하는 예. 건데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러니 참 시장은 이게 1차 방정식은 분명 아니다. 네. 음, 그러니까 좀 고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네. 그 SK그룹주에 대해서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거 그 SKC 네네. 그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진짜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인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실 올라간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죽질 않는 거죠. 네. 단순히 이슈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쭉 가고 있거든요. 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사실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리기판이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꿈의 기판이고 뭐 기대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사용화될 때까지 멀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센터나 AI와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당장 지금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텔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인텔도 진짜 본격 양성되고 하는 건 2028년이거든요. 그러면 SKC든 국내 삼성전기든 LG이노텍이든 다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주가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세가 일부 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아주 핫했던 전선이나 전력 관련 그쪽은 어떻게 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손은 떠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계산은 더 이제 밸류에이션 주관으로 지금 가고 측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조정이 온다든지 그런 걸 좀 기다려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산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도 또 루머가 잠깐 한 2주 사이 있었거든요. 네. 인적 분할 이슈가 뭐 있었거든요. 인적 분할 이슈. 인적 분할. 네, 회사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전력 관련돼서 좀 사볼 만한 기업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효성중공업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효성중공업도 제가 30만 원대 아직은 싸다라고 했는데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예. 근데 그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도 싸긴 해요. 네네네. 예. 싼 이유는 사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건설 부분 사업이 합쳐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거 집중되어 있는데 얘는 요것도 있지만 다른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적 다른 사업들이 좀 낮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합쳤을 때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간 건데 효성중공업마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올해 장이 뭐 계속 좋다는 전제하에서는 쉽게 꺾일 섹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에서 먼저 꺾이겠죠. 소위 부러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에서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대할 시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지수 2,682포인트,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또 HBM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19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었죠. 5% 이상 상승했는데 그동안 주가 조정도 굉장히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는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호가로 봤을 때는 0.3%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4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호가 움직임 좋아 보입니다.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3,800원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2,400원.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내림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78,600원, 37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6천 원, 에코프로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만 7천 원, 엔캠 0.68%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29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1%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5천 원, 셀트리온제약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8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 바로 이제 포항 앞바다 쪽에서 이제 석유가스 매장되어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시추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를 비롯해서 석유가스 관련주들 호가 좀 볼게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대성에너지가 지금 13% 급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430원, GSE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중앙에너비스 소폭 상승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4,800원, 경동도시가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대성산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흥부석유 7%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00원. 이 가운데 한국석유가 20% 급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1,550원이고 인천도시가스가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젠 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 뭐 테마라든지 이런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우리 국내 네. 증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좀 이렇게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의 현 주소가 이겁니다. 어제 뭐 외국인들이 현선물 그렇게 사고 뭐 선물에서 뭐 1조 몇천억 샀다고 해서 네. 그게 무슨 신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뭐 그러게요. 대성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기가 지금 영일만 하고 뭔 상관 있는 회사입니까? 그냥 지금 테마예요. 테마죠. 네. 이재모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좀 핵심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또 저쪽은 또 저쪽에 세계가 있으니까. 그 투자자분들도 그거 아시면서 알면서 하시죠. 예, 알면서 단기에 하시는 거죠. 예. 조금 약간 투기성 느낌으로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손실을 각오하고 덤비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어제 삼양식품도 삼양식품. 궁금한 게 어제 그 50만 원대 주가잖아요, 한 주에. 네. 근데 그게 10% 급등을 했어요, 어제. 아니, 이게 불닭 볶으면 그렇게 수출 실적이 좋은가 봐요. 어제 기관들이 대규모로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일단 아마 그 5월 수출 통향이 이제 어제 예. 발표가 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쪽 이제 관련돼서 어제 음식료도 그랬고 화장품도 지금 잘 나왔습니다. 요즘 수출주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다음에 자동차도 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관련돼가 지금 데이터가 좋다고 했던 섹터 쪽에서는 어제 좀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도 좋았는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테마도 강했거든요.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 숨어있던 자금들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예. 네. 대형주나 이런 우량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마주들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실적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예. 고르게 어제 올랐던 게 사실 예.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분위기지만 하루 급등하나 다음 날 무조건 빠지거나 조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수가 레벨에 제가 5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갇혀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분명히 갇힐 거기 때문에 2,750 넘어가면서 좀 고점인 것 같은데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2,750이든 2,800이든 넘어가려면 결국 금리 인하죠. 그게 가장 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의 강세장 속에서 박스권의 시장이 있는 거고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 계속 들어가는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이 6월 달에도 될 거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환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핫했던 테마라든지 섹터들이 지금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네. 거면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뭐 SOFC 네. 있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뭐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많잖아요. 네네네.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는 제가 맞추진 못하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섹터들이 올해 비해 강했던 섹터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SOFC가 좀 강하잖아요, 보면은. 네, 예. 사실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블룸 에너지 플러그 예, 파워도 예. 주가가 예. 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정 나오다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끝이 쉬면 아니고 쉬었다가 다시 다시 가고 올라가고. 그게 최소 한 서너 차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가는 기업들은 한 세네 번씩 가는 것도 있고 덜 간 기업들이 한 50%, 100%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굉장히 눌려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약간 주가가 쳐져 있는 쪽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은 아닌 거고 올라가는 쪽에서 지금 자금이 섹터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는 말들이 지금 약간 네네네. 바꿔가면서 달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서는 지금 반등 나오지 않겠어 해서 기대했다가는 그렇게 반등이 쉽사리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닌 거고 되려 추세 꺾인 쪽에서는요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오히려 같아요. 그때. 요새는요. 예. 왜냐하면 추세 전환 안 되면은 다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는 달리는 말에 매매를 하실 거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오를까 아니고 그냥 오늘 여기가 오르래 그러면 거기 해도 늦진 않더라고요. 아침에 보면은. 예. 그래서 뭐 너무 쉬운 장이죠. 예.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전선 전력 관련주 좀 쉬고 SOFC 관련주 쉬고 네. 그럼 이제 뭐 예측이 쉽지 않지만 조금 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뭐 이 정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SOFC,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가 네네. 금요일 날 좀 올라왔었고 어제는 좀 약간 약했는데 쉬었어요. 일부 네. 좀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볼 필요 있을 것 아, 같아요. 예.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한 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번 올라와서 끝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한번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은 나오지만 펜텍, 하이빈 시스템 제가 이제 탐방 다녀서 다 소개시켜드린 기업들이고 네. 펀더멘털이 멀쩡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그 펀더멘털 보자라고 멀쩡한 기업 말씀드리는데.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 가운데 나스닥은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 1,150달러 선이죠. 지금 뭐 차세대 AI 칩 개발 소식 그리고 차세대 AI GPU 루빈과 관련된 소식들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합니다. 지금 2,669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845포인트,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75,300원, SK하이닉스는 0.8% 올라갑니다. 195,9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네요. 332,000원,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6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림세 748,000원이고요.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2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61,300원. 셀트리온이 약보합권 178,700원, KB금융이 1% 하락합니다. 78,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힘이 좀 없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들어오고 188,500원, 에코프로 0.5% 올라갑니다. 93,800원. 알테오젠이 1.5% 올라가네요. 202,500원, HLB가 1.7% 떨어집니다. 56,300원, 엔캠이 0.3% 하락하죠. 294,000원이고요. HPSP가 1.69% 상승합니다. 42,100원이고 리노공업은 보합이네요.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하락, 159,200원, 클래시스가 보합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강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틸파이프 쪽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동양철관이 지금 상한가예요. 1,175원. 오늘 강관업체 스틸파이프 쪽이 움직이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 지금 어제장 좀 설명을 드렸을 때도 나왔던 종목이죠. 하이스틸이 10% 급등합니다. 4,630원.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이게 지금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와도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 오션플랜트가 7.6% 강세 16,550원. 그리고 휴스틸이 2% 상승 중이고요. 4,850원. 세아제강도 2.3% 올라갑니다. 135,800원. 현대제철 강보합권이고 넥스틸이 3.7% 강세 7,770원이고요. UST도 2% 올라갑니다. 오늘 강관 업체들, 스틸파이프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또 이제 철강 중소형 쪽도 엮여 있다 보니까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1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중소형주까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CC 업체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네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현충일도 있고 티웨이 항공이 지금 2% 상승합니다. 2,865원. 지네어도 1.2% 상승 중이고요. 13,020원. 제주항공도 0.9% 상승합니다. 지금 LCC 업체들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좋은데 약간 면역 항암제 쪽 움직임이 좋아요. 이번 주에 이제 바로 바이오 USA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제약바이오가 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매드팩토가 지금 5% 강세입니다. 9,620원. 앱클론도 3.7% 상승 중이고 유한양행이 3% 강세네요. 77,500원. 그밖에 이제 박셀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강보합권이고요.
지금 Y 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중이고 GI 이노베이션도 1.8% 올라갑니다. 영진약품도 1%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734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73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41억 원, 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많이 파네요. 지금 5,677계약 지금 매도를 보여줍니다. 5분도 안 됐는데 5,500개를 팔아요? 네, 와.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 좀 보고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 환율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4원 40전 하락한 1,371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선물 수급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5분인데 5,000계약 넘게 파네요. 아주 갖고 노는구만요. 예. 요즘은 조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예. 포지션이 예. 그렇죠. 무슨 뭐 약간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우습게 보는 느낌. 예. 뭐 환율은 NDFC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리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인데 1,370원 밑으로 왔고 그러니 장 끝나고 하는 사후적인 시황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환율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왔다. 다 엉뚱한 소리죠. 오늘 환율이 6원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왜 팔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환율하고 외국인 매매하고 이제 연관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무 대표님 하시던 말씀 마저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펀더멘털 멀쩡한. 네. 네네, 뭐 일단 애플 이제 관련해서 이번 달에도 이슈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잘 가는 거 대형주 중에 보시면 LG노트 이런 기업들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 펜텍이나 하이비언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지금 펀더멘털 상당히 좋고요. 이들 기업들은 이제 애플하고 아무래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나 뭐 3분기 이때 좀 많이 잡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이벤트도 있고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도 지금 기대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AI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에서 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삼성전자의 그 탑재됐던 AI 관련된 내용들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듯이 애플도 이제 AI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산업의 어떤 성장과 함께 기대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그 테마가 더 가네요, 확실히. 그 중소형 스틸 파이프 업체들이 많이 가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도 아침에 잠깐 도시가스 봤는데 쪽하고. 종목이 하나 두 개 오르더니 지금 여럿이 우르르 오르거든요. 도시가스 쪽이 굉장히 좋네요. 대성에너지, 네네. 한국가스공사, GSE. 그래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쪽에다 그러면 이쪽에 다 달라붙는 거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개인분들 물어보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러면 어제 그 뉴스의 후속으로 궁금해지는 건 뭐 가스공사 같은 거는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강관 쪽도 가는데 이래저래 거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전력으로 또 생각이 갈 수 있잖아요. 한전은 어때요? 어제 한국전력도 제가 알기로 6%가 뭐야 지금 오른 거예요. 마이너스 0.5%, 네. 0.7% 이러고 있네. 한전은. 네, 어제 한 6% 올랐었거든요. 네. 오늘은 일단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어제 나왔던 그 발표를 이제 석유와 가스 관련한 그 정부의 발표를 갖다가 만약에 투자에 적용을 한다면은 정유주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는 게 맞겠죠. 사는 게 맞다. 네네. 그래서 어제 뛰긴 뛰었구나. S-오일 같은 게 뛰었는데 오늘은 추가 상승보다는 또 제가 지금 이 섹터 분위기를 볼 때 지금 네.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네. 2097년도 이쯤 했을 때 남북 경협주들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예. 국방장관 만나면서 엄청 올랐을 때 상한가 종목이 30개씩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남북 무더기 상한가 나왔어요. 무더기 상한가.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섹터가 또 비슷해요, 사실. 남북로 가스관 사업 종목도 올라가고 관광업체, 도시가스 다 네. 그런 뭐 인프라 관련된 쪽에 종목군들이 지금 우르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진짜 이게 가능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만 우리가 다시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투자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기업 탐방? 제가 오늘 다녀온 기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반도체 프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프로텍. 예, 사실 프로텍을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탐방을 간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본사가 인천 남동공단 쪽에 있었는데 이 회사도 돈을 잘 벌어서 사실 이제 안양 쪽으로 그 공장이나 본사 이런 거 다 이전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천에서 상당히-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안양 가면 또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상장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 지역이거든요. 안양 갈 어디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 그 동안구 쪽인데 그 지하철역 있고 바로 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뭐 펄어비스나 뭐 게임 업체들도 있고 선의 시스템 쭉 있거든요. 아, 거기. 그래요? 네네 그 단지인데요. 프로텍 거기 위치를 하고 있고 프로텍을 탐방 가는 이유가 뭐냐면 4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네. 그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회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갔던 탐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업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는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인 장비가 디스펜서라고 하는 장비인데 요거는 어떤 패키징, 후공정 공정 과정에서 용액, 레진이나 에폭시, 형광체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96년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외산 장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1위 업체는 미국의 노드슨이라는 기업이고요. 2위가 일본의 무사시 엔지니어링이에요. 3위가 지금 프로텍인데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국산화하면서 이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가 이 장비가 메인 장비고 이 장비는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 단일 장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매출의 변동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망 고객사가 많이 투자하면은 매출이 확 늘었다가 또 감산하면은 줄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가 장비 좀 다각화를 하려고 만든 장비 중에 하나가 레이저 응용 장비입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리플로 장비가 일단 대표적인 장비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역시나 기판 위에 레이저를 이렇게 쏴줍니다. 조사라고 하는데요. 조사해가지고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솔더볼에 기판을 접합시키는 장비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쿠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쿠키를 이제 반죽해가지고 오븐에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죠. 네.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을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이 칩하고 기판 이런 것도 붙여주는 이런 네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이슈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TC 본더라고 해서 역시 본더가 붙여주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레이저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는데 아직 동사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성만 있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당장 HBM이나 메모리는 아니지만 비메모리 쪽 이쪽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뭐 암코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다각화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회계 이슈인데요. 일단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22년도에 다 끝난 이슈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이 해당 회계 이슈가 발생된 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미 발생된 거고 증선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치하세요 했습니다. 그거를 완료한 게 22년도에 그래가지고 22년도에 과징금도 냈고 감사 인정도 했고 담당 임원도 해고를 했습니다. 다 조치가 끝난 거고 뭐 어떤 게 그럼 공시가 된 거냐면은 이제 재판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 대표이사 개인의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대표이사가 뭐 구속되거나 그럴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일단 냉정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프로텍은 재무제표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다 공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공시의 제목, 회계 이슈 때문에 뭔가 문제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오해다. 그래서 이 오해가 풀리면 저는 주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시세 났던 거는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 이제 HBM 쪽에 신규 지금 레이저 그 응용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동사도 정확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지 이 개발단에서 장비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산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먼 얘기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만 있는 거지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지금 프로텍은 어느 정도 설명 다 해주신 거죠? 네네. 지금 AS 종목으로 가져오신 게 저는 굉장히 한번 펼쳐보니까 흥미로운데 셀바이오텍 얘는 또 뭔 일이 있었죠 이거? 이런 차트가 나오네. 셀바이오텍을 네. 제가 이제 올해 탐방 다녀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네. 3월 달에 그 3년간 기다렸던 임상 승인 소식이 났죠. 임상 승인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주가 잠깐 반짝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요. 몇 단계 임상만? 임상 1상입니다. 일상. P8 예. 대장암 이제 치료제 관련된 예. 임상인데요. 저기 일상이 들어가기까지 이제 신청해 놓은 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네. 21년도였으니까 네. 3년 만에 승인 났고 회사는 당연히 이제 임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되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해가지고 1분기 보통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중소기업들은 IR을 좀 하거든요. 동사도 지금 보니까 증권사 대상으로 좀 IR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 단기순이익이 33억이니까 올해 뭐 100억 이상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임상도 지금 단계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계획 잡고 있는 게 올해 10월부터 이제 투약 들어가는 거고요. 25년도 12월에 임상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임상 1상이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1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임상 2상도 들어갈 거고 적응증도 확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바이오텍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좋은데 추가 알파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서 지금은 미국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좀 크게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4% 내려갑니다. 26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3% 약세로 842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415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이 1240억 원 물량을 빼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 유가 증권 시장에서 166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30억 원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9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383억 원 사자 포지션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석유가스 탐사 시추계획 승인 이슈가 시장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유틸리티가 오늘도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물공학과 항공사 업종도 상승합니다. 반면에 출판 업종 어제 강세를 뒤로하고 반락하고 있고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 약세 기록 중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관광 업체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올라갑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탐사 시추 계획이 승인됐는데 해당 모멘텀의 관광업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철관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1,175원, 하이스틸 16.37% 급등하면서 4,870원 선 지나갑니다. SK 오션플랜트가 14.98% 올라가는데요. 현재 거래가 17,670원. 여기에 더해서 휴스틸이 6.6%, UST가 8.6%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가스 업체들도 상승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6.1% 급등하면서 4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SE도 23.56% 급등 5,480원. 그밖에 경동도시가스가 8.14% 올라가고 서울가스 역시도 2.25% 강세 기록 중입니다. 또 2차 전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광물 다변화의 열쇠로 아프리카를 지목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한 협력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리튬 인산철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주 중에서는 VT가 6.05% 올라가면서 35,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지가 2.56% 강세로 8,800원, LNF가 1.12% 상승하며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탑머티리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명업항암제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산업 비즈니스 미팅 행사죠.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개발 중인 면역 조절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 한미약품 역시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관련 테마에서는 매드팩토가 6.73% 플러스권으로 9,780원, 앱클론이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Y바이오로직스가 0.1%, 더코디가 0.5% 올라가면서 5,5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전개되는 상황은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오른 탓인지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정우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 앞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테스트 미통과 이러한 소식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재판에 따른 재산 분할 판결 영향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반도체 재고량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AMD 리사슈 CEO가 연내 삼성전자를 방한한다는 소식,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 등으로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들 역시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디램 가격 상승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HBM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좀 고꾸라졌는데요. 반도체주 이슈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은 하나정밀 기계가 SK 하이닉스의 TC본드 공급 영향으로 인한 경쟁자 출현 영향을 조정을 보였지만은 곽동진 부회장의 추가 매수와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 경쟁자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불량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FST, TFE, 코세스, 코미코, TCK 등 워낙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미코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산업, 정밀, 세정 및 특수 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미코 세라믹스 기능성 부품과 소모품을 수입해서 이를 반도체 칩 제조업체에 또 해외 장비 업체에 재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2024년 최고 실적 달성이 기대되는 회사인데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그리고 마이크론, UMC 등 전 세계 글로벌 메이저 회사와 거래 중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관련 실적이 부각될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개선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시장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장 초반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차트가 박스권 하단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이슈 섹터들의 어떤 변동성이 수급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이나 어떤 실적 개선 이러한 지지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전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유전으로 인해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 지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달러 환율이 미국과 유럽 통화정책 차별화 또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이제 1,380원대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의랑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이제 ECB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7월 연속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여부인데 연속 인하 가능성 또 유로화 향방까지 좀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7월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2.6%로 3월에 2.4% 그리고 시장 예상치 2.5%를 상회하면서 인플레 가속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최근 PMI와 같은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올라오면서 경기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ECB도 7월 회의에서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ECB 회의는 금리 인하는 예상되지만 연속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하는 좀 매파적 인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어느 정도 이미 선 반영하면서
지난 4월 말부터 강세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 주 ECB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7월에도 연속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강하게 시사한다면 아마 유로화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과 같은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원 환율은 아무래도 아직은 원화가 유로화 대비로는 약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지금과 같은 1,490원대 후반과 1,500원대 초반 사이에서 등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달러원 환율이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뭐 한 1,330원 근방까지 갔다가 이게 또 1,380원대 후반까지 왔다가 또 어제하고 오늘 이틀 또 이렇게 다소 급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자, 지금 우리 원화가 지금 여전히 뭐 약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선 뭐 한미 금리 차 역전이라든지 뭐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나 뭐 일본 엔화와의 동조성 같은 어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이거나 대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달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와 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0.7 정도 나오고 연초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0.9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환율 움직임은 거의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거의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환율 레벨은 달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고 달러가 강한 원인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ECB와는 다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중요한 변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환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제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5월 PMI랑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지표로는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미국 논파암 지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5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19만 명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난 4월에 17만 5천 명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1, 2, 3월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만 나온다면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그러니까 20만 명을 웃도는 수치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약해지면서 달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달러 환율은 아마 1,390원 수준까지도 열어둬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열어두신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부터는 외환시장에서 우리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이거 확정된 거고 지금 준비 단계인가요? 네, 뭐 7월부터 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시간이 뭐 기존 오후 3시 반에서 이제 새벽 2시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 시장에 이제 참여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저희 이제 뭐 KB 국민은행에서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시범 거래 테스트를 거친 상태고 앞으로도 추가 테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 당행 차원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로 인해서 거래 시간이 대폭 연장되고 영내 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NDF 거래를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환율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때 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최근에 자산시장 동향과 또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자, 저희 프로엔 처음이시죠? 네, 좋네요. 예.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얼굴이 훤해지신 거 보니까 지금 회사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술을 좀 먹었습니다. 저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뭐 이렇게 항상 또 뭐 이코노미스트 시절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의 뷰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온 우리 홍 대표신데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미국도 보면은 뭐 우리 홍 대표의 지론은 그건데 지금이라도 팔고 미국 가라 하시는 게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저같이 이렇게 간땡이 작은 사람은 앞만 봐도 미국 막 숨이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고 뭐 이렇기도 해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하신다면은 예, 뭐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뜨거운 장이죠. 가장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예, 그러니까 17년 만에 온 글로벌 강세장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 우리 빼고 예, 한국 빼고. 한국 빼고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데요. 예. 얼마 전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제 그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저기 나와 있네요. 저 시뻘건 게 이제 G20 국가들 중에서 오르는 데를 나타냈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한 지역이 예, 저기다 이 말씀이군요. G20 국가들, 그러니까 네, 세계 네. 저 G20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커먼 나라는 결국 G20 국가 중 시커먼 나라는 한국이랑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네요. 네. 시커먼 나라라고 표현했죠. 예, 이게 뭐 이탈리아, 스페인이야 2011년, 12년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당이 폭락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고. 예. 또 중국이야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특히 항생지수 중국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PBR 0.5배까지 갈 정도로 네. 그 ELS 낙인 등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폭락했기 때문에 네. 저기야 이해가 된다 치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역사상 최고치 3,300 뚫었던 나라가 네네. 이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건 결국 전 세계 증시의 랠리에 한국만 사실상 제대로 된 시장 중에서는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아니 있는 어떤 시장입니다.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만 그렇게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준비해온 그림 중에서 이제 그 수출이랑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예, 뭐 이렇게 또 잘 그려주셨네요. 보내주신 장표보다 훨씬 더 이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 그래픽 팀 잘해요. 예, 또 특히 저 선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주시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랑 코스피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수출이 잘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수출만 놓고 본다면 수출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지금은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실 네. 텐데 바로 다음 그림이 이제 미국의 달러와 상대 강도입니다. 이제 저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되겠고 빨간 선이 뭐냐면 코스피를 S&P로 나눈 겁니다. 코스피를 S&P로 나눈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 빨간 선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좋은 장이고요. 빨간 선이 예.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미국보다 좋다. 좋다. 예. 그리고 반대로 빨간 선이 내려간다. 미국이 우리보다 낫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달러의 강세가 2015-16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예, 그때 시작된 다음부터 이제 저 파란 선이 쭉 올라가는 기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다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수급. 네.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 아닌 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거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평가를 달러로 받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3,000이냐 4,000이냐 그건 관심 없고 달러 환산된 뭐 MSCI 코리아 지수가 그렇겠죠.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환해서 일단 손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밸런스 면에서 좋지 않고요. 두 번째가 아까 처음에 잠깐 우리가 G20 국가들 네. 상승률 보여드린 데서 본 것처럼 옆에 중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앞으로 시장이 랠리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살까? 이러면 일본 좋고 근데 그건 사상 최고치. 자 그다음 뭐 살까 하고 보니까 한국보다는 중국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노리는 투자자 지금 다시 보여주시는데 네, 네.
모멘텀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닥 치고 올라온다면 많이 빠진 데가 낫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최근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오르는 거 보면 상당히 오래 들어 강하게 오르는 반면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시장이 된 게 결국 이 두 가지 격차. 우리가 첫 번째는 달러 강세일 때 좀 힘든 시장이다. 시장이 다 개방돼 있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싼 데가 바로 옆에 있다. 우리보다 싼 데가 옆에 있다. 네, 이러니 분명히 방향만 보면 아유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좋아요. 기업 실적도 좋아요. 뭐 조정받으면 삽시다 정도지. 적극적으로 역사상 최고치가 눈앞에 왔으니까 우리 갑니다. 라고 말하려니 이게 뭔가 재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시장이 돼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빠져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질문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세요. 제가 할게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뭔가 지금 뭐 횡보장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IPO 시장이 좀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대여급들이 연달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IPO 시장 화랑 자체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위험 신호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보다 이제 우리보다 시장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결국 저는 기업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도 많으신 데다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영향력도 커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IPO 상장 기업들 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을 한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카드나 생명, 셀트리온, LG엔솔 등등 한국을 대표하고 지금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IPO나 거래소 이전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죄다 시장의 고점 근처이거나 고점을 지나가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 거죠. 네. 우리보다 저분들이 오너분들이 또는 재벌 총수분들이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자신의 알토란 같은 정말 좋은 회사를 이 시장에 상장시킨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돈이 되게 급하거나 이건 어쩔 수 없이 상장하는 경우는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분이 돈이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판다. 상장을 시킨다는 건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걸 용납하며 일반 주주에게 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주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비싸고 버블이다라는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소액주주 입장이 아니고 오너분들, 최대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좋은 회사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나 하면 얼마 전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나왔고 곧 또 3호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줄줄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쏟아지는 과정에서 따따상까지 예,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시프트업도 들어오고요. 이게 밸류에이션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기업 실적 안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질 때는 시장의 수급도 안 좋아지고 두 번째는 비싸게 들어오니까 따따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식시장의 전체 밸류에이션 매력도 나빠지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게 해외 요인만 보면 달러 강세가 문제였다면 국내 요인은 우리나라는 좀 IPO가 너무 많다. 시가총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쳤지만 코스피 지수는 왜 고점에서 20% 빠져 있는가?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홍춘욱 박사의 그 컨텐츠는 다는 못 보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하는데 보면은 왕왕 오버할 때가 있지만 꼭 보면 뼈 때리는 메시지가 한두 개씩 꼭 있는데 오늘 뼈를 때리셨네요. 저러니 사골 국물이 나올 수가 있나. 계속 물을 갖다 부어대니. 예, 물타기가 너무 많다. 거기다가 정말 너무 높다 싶을 때 저때 또 하면은 또 흥행이 되거든요, IPO가. 가는 줄 알고. 우리 얼마 전에 저기 조를 넘어서 경까지 우리 수요 예측 쏟아졌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예. 2년 됐군요. 2년 전입니다. 그래도 투자자분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앞으로 회사 운영하는 데는 또 그거 하시지 않을까? 네, 저희는 국내외 자산 시장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나서. 아니 저 연초에 계속 뭐 주장하셨던 지금이라도 팔고 미국 가라. 연초에는 주요했던 전략 제시 같습니다만 지금도 유효한 전략입니까? 예, 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이 주가 레벨,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영일만 소동은 좀 논외로 하고 보면 논외로 하고 2600 전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좋아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이 이제 좀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선은 코스피, 그리고 파란 선은 S&P인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10년, 11년까지는 한국이 정말 좋았고요. 그 뒤는 미국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저때 2013, 14년에 저기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10년 상승할 거라고 본 사람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때는 중국이 대세고 G2의 승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2018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말하시던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기 전망은 맞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뭐 미국 증시 좋은 걸 누가 모르나. 그렇죠. 근데 한국이 싼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자. 이거 너무 한쪽만 올인 베팅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할 거야. 말만 바꿔도 환율 한 50원 빠질 텐데 우린 시장이 전부 다 오른다고 보니까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환율만 하향 조정되는 순간 한국이 또 모멘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국은 고조 환율 제도니까 환율에서는 수익이 좀 덜 나는데 반대로 한국은 변동 환율 제도니까 네네. 언제든지 한국 주식 베팅해서 달러 환산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나올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 한국도 비싸면 말 안 하겠는데 네. 1년 중에 지금 한 6개월 농사를 망쳤으니까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IPO 때문에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맞는 이야기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살 종목이 솔직히 IPO 샀다가 그날 팔 거잖아요. 그 돈 들어온 걸로 우량주 사는 게 특히 수출 잘 되는 수출 우량주 사면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주도주도 함께 담는 게 마음 편하지. 한쪽만 담아가는 건 시장의 추세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네. 걸 불옆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화약을 이렇게 들고 가는 기분도 어떨 땐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미국이 너무나 좋지만 누구나 다 좋다 그러니 그냥 작년 말에 중국 주식 사듯 작년 말에는 중국이 좋았고 지금은 한국은 안 돼라고 다들 동의하니까 한국도 반년 쉬었으니까 또 조금 들고 가는 정도로 함께 보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도 그냥 지수를 사버리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하도 엉망이라 뭔가 뭐 예측 살 거면 차라리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코스피 200 인덱스는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지수니까 네. 수수료 싼 것 말고는 하나도 매력이 없고 또 그 지수 편입이나 편출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인덱스를 살 거라면 그냥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낫고 네.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대형주들을 그냥 n분의 1씩 해서 사는 게 지금은 한국 증시에서는 제일 마음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뭔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좀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나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예. 올해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못 가고 미국만 가는 건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의 문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특히 우리 증시는 이제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보면 이제 외국인 놀이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 뭐 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걸 좀 역이용하는 전략을 개발하셨다고 달러 스위칭 투자요? 예, 이제 뭐 이건 우리 소장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아니 이 친구는 10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러실 거예요. 옛날에 김정구 선생은 눈물 젖은 두만강을 평생 부르셨어요. 그냥 뭐 10년이면 됐지 뭐. 예. 네, 사실 소장님 처음 뵌 게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뵀는데 네.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 전략이. 근데 이게 정말 좋은데 참 말을 못하는 그런. 참 좋은데 네. 설명할 방법이 예, 없다. 설명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게 직관이랑 반대니까. 그림 한번 직관이랑 반대. 예. 네. 이제 그걸 한번 제가 가져온 그림을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 환율이 오를 때 주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외국인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우리나라 대형 수출 우량주 지분 6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이 지분율이 60%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이든 달러 문제로 한국 시장 재미없다 생각되면 일단 한국 시장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버리니까 주식이랑 달러 환율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환율이 또 급등하고 나면 이제 빨간색 환율인데 환율이 급등하고 나면 또 한 1년 지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살만하거든요. 또 다리 차면 기울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달러로 표시된 우리 원화 주가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 주가가 너무 또 싸니까 지금 중국 쳐다보듯 이렇게 예. 또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꾸준한 상승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기는 한국은 안 좋은 시장이지만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 투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IPO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환율 좀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한국 시장 미워도 싸니까 달러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좀 투자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뚝뚝 떨어져서 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저문다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또 달러 살 찬스지 않습니까? 그 소리 한 지도 한 30년 됐네요. 그렇죠. 미국 달러 패권이 언제 저문화 소리 하는지도. 뭐 얼마 전에도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러우전 시작되고 다 금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위세를 보고 있으면 역사상 90년대 이후 지금 가장 강한 위세인데 저 위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우린 모르지만 적어도 저 달러의 강세가 계속 되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네, 세상에 그렇죠. 나오니 네. 다리 차면 결국 기울기 마련이니 저 달러가 강세로 가고 환율이 높을 때는 한국 자산을 좀 사고 반대로 환율이 좀 안정되고 달러 패권이 전문다 그럴 때는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주 팔아서 달러로 갈아타는 이 전략을 한 지난 15년 정도만 해왔다면 네. 어마어마한 성과가 났을 텐데 지금 뭐 아직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1,000만 원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번에 좀 들어볼게요. 그 네. 내용부터. 네, 말이 많았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혼조세인데 지금 코스피가 2,668포인트 0.5% 좀 떨어지네요. 어제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예, 또 분위기 하루하루 다르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어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